국민 라디오 절대 왕권의 세습으로 시작된 조선은 인조반정 이후 신하들이 왕을 선택하는 방식이 비슷하게 바뀝니다. 당연히 왕권이 신권에 휘둘리는 일이 많아졌겠죠. 왕과 신하가 대립각을 세우고 왕은 신하들을 분리해서 정쟁에 몰두하게 만들기도 했을 겁니다. 이게 이른바 분리통치 비슷한 거죠. 현대는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선택권이 민중에게로 내려온 건데 우리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탄하는 분들도 다수입니다. 리더의 덕목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 덕목을 알아보는 우리의 지혜가 더 절실합니다.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쉽게 열리는 현관문 안전고리는 가라. 외출 시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 안전고리도 가라. 완벽 차단과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손과 발등이 아닌 발바닥으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G마켓, 옥션 등에서 빗장쇠 발로만 검색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빗장쇠 발로만 광고가 이상한가요? 국민TV 조합원이 직접 개발하여 특허낸 제품입니다. 써보니 참 좋더라고요.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물이 완전히 오르기 시작한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신대 꽃미남 김준혁 교수님. 아, 꽃미남. 예, 참. 역사학계의 꽃미남. 저 청취자분들이 예. 지금 제 얼굴을 전혀 모르실 텐데, 지금 아니요. 말씀하시니까.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뭐 다 뜨는데 뭐. 그런가요? 네. 아니 뭐 내가 없는 말 했나요? 있는 말 한 건데. 얼굴 빨리 뜯어 고쳐야 되겠네. 자, 그 어제에 이어서 예.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예. 결국 이제 이 책을 쓴 이덕일 선생에 대한 예. 이야기와 더불어서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예. 결국 이덕일의 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덕일의 사관이 예. 이 책에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예. 가장 그 대표적으로 녹여진 왕이 예. 선조하고 정조인 거예요. 선조와 정조. 이 사관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덕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론 사관을 비판하는 사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 노론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홍대용 1766년 네. 그 강명관 선생 책 이야기할 때 네. 그때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 한족 출신의 네. 엄성 반정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조선만
말을 네. 중국과 달리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런 사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런 사대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명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조국은 명나라였던 거죠. 조선이 아니라 네. 지금 사람들의 조국은 미국이죠. 미국이죠. 네. 최근에 리포트 대사 사건 보십시오. 저는 참 이제 기가 막혀서. 거기 가고 막 부채춤 추고 네. 그죠? 발레 춤 추고 네. 여기에 더해서 절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신이다. 네. 리포트 대사가 거의 이제 예수다. 교주죠. 뭐. 그러니까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이 개신교 신자들이 어디 상가집 가갖고 네. 우상 숭배한다고 절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옛날 명나라 때 네. 명나라 이 엄청 나쁜 놈 이여송이가 자신을 위해서 생사당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사당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여송의 생사당이 다시 재현되는구나. 사실은 리포트 대사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사람 굉장히 우발적으로 하여튼 뭐 근데 저는 그 사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는 없고 특히나 북한이 무슨 뭐 정의의 칼날이니 뭐 조선 민중의 뭐 심판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평 자체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정신 나간 거지. 예. 이거는 해방 이후에 최악의 예. 이런 태도인 거예요. 지들이 국가라면 그런 식의 논평을 이건 하면 말도 안 되죠. 되는 거지. 예. 이건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들은 예. 역으로 노론 사관들이 한국 사회에서 변형돼서 새로운 노론 사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론 사관 즉 4대 사관 그리고 그 노론의 그 앞이 서인 아닙니까? 서인이 권력을 잡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선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선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모 국립대학에 역사학과 교수로 있는 제 또래 역사학자입니다. 이제 거의 또 이름 밝히기 좀 그렇긴 한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쓴 논문이 있어요. 선조와 관련된 논문. 근데 이 논문을 제가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이분은 이 간송학파의 맹장이에요. 젊은 맹장.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 노론의 어떤 학맥의 이 태두가 되는 곳이 이 간송미술관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 출신이에요. 출신인데 이분이 쓴 글에 선조에 대해서 조선 3대 성군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세종, 정조, 선조. 그래서 선조 시대를 선조의 능 이름이 목능이거든요. 목능치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조가 탁월한 유학자에다가 현실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다. 임진왜란 극복한 것이 선조 때문이다. 선조가 서해도 중용하고 서해 말을 들어서 이순신도 중용하고 이래서 임진왜란이 극복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또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말도 못했지. 이덕일 선생이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죽는 날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서울로부터 받은 내용이 뭐냐. 바로 유성룡이 파직됐다. 이제 더 이상 선조가 유성룡이 필요 없던 거죠. 그죠. 그래서 유성룡을 파직시켜버립니다. 결국은 그 파직된 내용이 파발이 팍 달려가지고 이순신한테 온 거예요. 그게 노량해전 치러 나가는 바로 그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 그래서 이순신이 더 이상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구나. 이제 전쟁이 다 끝나는 마당에 저 영의정이었던 유성룡마저 파직돼서 유배를 가는데 나라고 제대로 남겠느냐. 그쵸. 갑옷 안 입고 가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죠. 예, 뻔한 이야기죠. 김덕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김덕령 그 뛰어난 맹장을 갖다가 당시에 영모 사건에 만들어 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선조. 근데 왜 선조가 선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노론사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이 노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노론의 정당성을 두기 위해서는 서인이 정권을 잡은 것을 갖다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통성을 부여해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선조가 서인을 갖다 지지해 준 그룹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조에 의해서 서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노론의 정통성은 바로 선조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시 현재의 그런 그 노론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사관으로 갖고서 글을 쓰는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선조가 대단히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선조가 대단하게 훌륭하지 않아도 그들에 의해서 선조는 무지무지 훌륭한 국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되어야 한다는 말이 참 묘하네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건데 이덕일 선생은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아 이 책에. 이거는 이제 또 저의 이야기고 제가 어떻게 보면 더 과격하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덕일 선생은 여기서 선조의 무능함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고 있죠. 선조 끊임없이 압록강을 넘어서 요동으로 가려고 했고 당시 요동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이제 명확하게 중국의 의도를 명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이 요동에 이제 빈 곳에 유폐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아니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큰아들이었던 임해군 또 순하군, 정원군 이놈들이 임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놈들이 다 일본 애들하고 내통해 갖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남의 것들 갖다 뭐 강탈하고 전쟁의 와중에서도 막 그 일반 백성들과 강탈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죽했으면 함경도에서 백성들이 임해군을 잡아다가 일본한테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우는 이 인간이 무슨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나는 절대 이 도성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부적으로 짐 싸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의정이었던 이산에 막 추동질 해가지고 경이 저 파천하게 이야기해라. 그런 다음에 파천하고 나아갔고 나중에 자기는 파천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영의정 이사내가 파천하라고 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사내를 벌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말 바꾸기. 예. 그러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덕일의 선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재미난 해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두 번째 건 서문에도 썼는데 서문에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어떤 이야기를 써놨느냐. 이분이 그 정조에 대해서 이제 성공한 군주를 정조로 놨어요. 즉 성공한 군주가 세종과 정조 둘로 놨거든요. 사실은 그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성공한 군주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버지 이방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써요, 이분이. 악역을 자처한 군왕. 정리를 해준. 그렇죠. 정리를 해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정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이방원 즉 태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종에 대해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 그 양비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한 군주였다. 왜? 아버지 때문에. 근데 아버지 이방원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결단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이유는 이제 우리가 군주론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왕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이 민중사관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나 이런 이 책임 있는 지도자, 즉 국왕이라든가 아니면 정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똑똑했을 때 보다 나은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무조건 이 국왕들을 갖다가 폄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 그렇겠죠. 측면에서 21세기 지도자론을 과거의 역사 인물 이 국왕들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이 책을 만든 의도예요. 그런 측면에서 태종 같은 경우는 지도자로서 악역을 자처하지만 결단력 있는 모습들 그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일 뭐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태종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종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실은 이 양반들이 말입니다. 이 노비들하고 이런 그 관계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조선시대 이제 세종 이후에
다 어머니를 따르는 거야. 어머니가 종이면 노비면은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원래 이 태종이 만들었던 법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 이게 일반적인 관계거든. 그러니까 태종 같은 경우는 아니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노비라고 해서 무조건 노비가 돼야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라 이렇게 하게 한 거죠. 다 양인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극한 칭찬을 받고 지지를 받게 된 거죠. 그럼 세종이 이것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세종이 아버지 죽고 나서 태종 죽고 나서 왕노릇할 때 초반에 힘이 별로 없었거든. 그 틈을 타갖고 양반 사대부들이 강력하게 종모법을 부르짖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노비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재산이 많아지는 예,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료들하고 하는 인간들이 말이지 기본적으로 양인들이 많아서 그들의 신분이 평등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 재정이 안정되게 해야 되는 것이 관료의 역할인데 그렇죠. 관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관료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야. 국가가 개판이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노비만 늘어나면 예, 내 재산만 불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훌륭한 법이었던 종부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세종의 과오는 너무나 크다. 그러나 어쨌든 세종이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들에 대해서 안쓰러움 갖고 있었다. 뭐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 종이 노비가 아이를 낳잖아. 100일 휴가를 주는 거야. 그 100일 휴가 얘기. 그런데 100일 휴가 이야기는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들한테 종 남편들한테 30일 휴가를 같이 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최근에 들어서야 남자들 육아 휴직 뭐 이런 거 하지. 휴가가 아니라 휴직 뭐 이런 거. 그렇지. 거의 못 쓰지.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세종 때 노비들한테 남자들 30일 같이 휴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종의 과학 정신 뭐 또 여러 가지 훈민정음 만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종이 굉장히 훌륭한 국왕으로 성공한 국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종이 훌륭한 국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학자들 모두가 다 찬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거야. 왜 그러느냐? 정조 지금 다 칭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역사학계에서 정조를 씹어대야만이 뜨는 시대가 왔어 지금. 그래서 이번 달 말 역사도 유행으로 가나요? 유행이 있지.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에 한국사상사학회에서 정조 개혁군주인가? 이런 학술 세미나래. 정조 개혁군주인가? 아니다 이거야. 정조 보수주의자다 이거야. 그런데 이 정조에 대해서 폄훼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왜 폄훼를 하려고 해?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그죠? 그렇죠. 노론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낮추려고 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조의 비밀 어찰 보면서 정조가 뭐 노예하지 정조 뭐 정치꾼이니 막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조가 그렇게 어쨌든 뭐 비밀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 소통 속에서 국가 체제를 안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결국은 얼마나 자기 쪽팔린 거예요. 신하들하고 비밀리에 편지 나누고 하는 게 자기가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왜?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정조의 어떤 개혁 정치라든가 유민 정치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지. 왜? 정조를 갖다 깎아내야만이 당시에 그런 문화정치, 개혁정치들이 노론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노론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개혁의 시대였던 건 분명히 맞다는 거야. 분명히. 주체는 노론. 누구냐 이거지 주체가. 주체가 정조가 아닌 노론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덕일 선생은 그거 잘못됐다 이거야. 그거 잘못됐고 조선왕을 말하다에서 성공한 군주 정조편에는 바로 그런 개혁 정책들이 정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조의 결단에 의해서. 당시 정조를 시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화 영린 물론 이제 400
70만밖에 보지 않은 영화 영린 굉장히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 영화 영린 실제 사건이에요. 신하들이 당시 노론들이 정조를 죽이러 궁궐에 들어간 조선시대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조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갖다 일으키는 위하는 정치를 했다.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정조가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정책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정조가 아무리 대단한 국왕이라 하더라도 네. 인간인데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럼요. 거지. 네. 그리고 또 그 오류가 그렇게 심각한 오류도 아닌데 그런 오류, 가령 문체반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침소봉대하면서 문체반정이 아주 극악무도한 반개혁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정책들 때문에 오히려 정조가 정조시대 이후에 개화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좀 흥미로웠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영조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영조가 이분이 평가를 할 때 반만 성공한 군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만 성공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사실은 영조 같은 경우는 심한 컴플렉스를 안고 있었고, 전에도 제가 이제 영조와 관련된 두 얼굴의 영조 그때 한번 그 책 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영조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위한 뭐 진정한 군주 역할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컴플렉스가 너무 커가지고 과도한 광증도 나타내는 인물이기도 하죠. 실제로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또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사도세자가 영조로부터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게 돼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달달 볶았잖아요. 달달 볶았기도 했고 그래서 아들이 자살까지 시도하잖아요. 일국의 왕세자가 우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조가 자식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조는 자기가 만든 정책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만들어낸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금주령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그쵸. 술 만들어 갖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왕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종묘 제례마저도 당시 제사 지내는 제주를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단주로 썼다. 요즘으로 말하면 식혜를 쓴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럴 정도로 대단했는데 사도세자를 당시 모함했던 노론들이 끊임없이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비방하는 제일 큰 것은 사도세자가 술을 먹었다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딴 거부터, 그러니까 이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 뭐 이걸 갖다 오늘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아닌데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과 달리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이제 배척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론 신하들이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술을 계속 먹으러 다닌다. 실제 사도세자가 이렇게 술 먹으러 안 다녔거든요. 안 다녔는데 계속 술 먹으러 다닌다고 하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너무 열이 받은 거지. 자기 정책을. 자기가 내세운 정책을 자기 아들이 제일 반기를 들어 이 새끼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쟁을 갖다 크게 만들어내는 거죠. 정쟁이 크게 만들어지는데 정치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정치 안정이 안 되지. 정치 안정이 안 되면은 관료들이 말을 듣겠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는 엄청나게 검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군왕들 중에서 무명옷을 입은 군주 하면 영조, 정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6일 뒤에 나 반찬 3가지 이상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난 하루에 2끼밖에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이게 죽는 날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져요. 사실 이런 일들이 자기가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조를 본따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가만히 정조를 보게 되면 제가 나중에 하여튼 정조 평전에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조가 했던 여러 행동들은
바로 할아버지 영조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조의 검소함은 영조의 검소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조는 스스로 검소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그래서 관료들을 따라오게 하고 그 전체 속에서 국가 정책을 갖다가 아름답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절반밖에 성공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네. 왜? 그 절반이 바로 스스로가 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박증.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영조에 대해서는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네. 이 책에서는 또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분석력을 좀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뭐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마지막 이야기, 인조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제가 이제 어제 인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잠깐 말았는데 사실은 그 인조가 굉장히 그 무능했던 아버지 정원군을 듣고 굉장히 사악했던 사람이에요. 사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실제로 또 광해군이 그 인조반정을 미리 알았거든요. 네. 제가 그 인조반정의 군사들 집결지 그게 지금 임진강가에 있는 그 덕진산성이에요. 거기에 그 군사보호구역에 갖고 허가받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이 여기서 군대가 출동이 돼 갖고 임진강을 건너서 바로 이 저 경복궁으로 창덕궁으로 쳐들어갔구나. 네. 경복궁으로 쳐들어갔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경복궁이 아니라 당연히 그때 이제 창덕궁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광해가 빨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광해가 그걸 제압하지 못했던 결단력의 부족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약간의 비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능한 인조가 결국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엉터리 정치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현재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계속해서 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노론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선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조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조가 갖고 있었던 무능함 그런 무능함이 단순하게 병자호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내내 바로 당시 사대주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조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인조대에 끊임없이 그 제조지은에 대한 이야기하고 숙명 반청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이데올로기로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세력들의 후예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 나라에서 끊임없이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로 통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도 엉뚱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지금 이제 21세기 생사당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네. 분노로 오늘 김준혁 교수님과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사 리포트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과도로 얼굴을 걷으니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일을 두고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정작 미국은 개인적 폭행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우리는 왜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판을 키우고 거기 또 부안해동하는 바보들까지 동원하냐 말입니다. 리포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바보들의 천국이죠. 자신들을 몰살시킨 서양 선원들을 보면서 환영하던 인디언을 떠올렸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의 왕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왕이 중요하죠. 왕의 한마디가 세상을 천지 차이로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왕을 뽑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중신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서로 다른 왕을 추대했죠. 당파 싸움은 이 목숨을 건 일입니다만 현대 선거라는 것은 소소한 이익이나 공약을 착각하고 버린 실수입니다.
그 실수의 후유증이 엄청나고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겁니다. 엠비가 말아먹은 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김진욱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새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성원이 각성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지 깜냥도 아닌 제가 고민만 키웁니다. 함께 고민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